대한민국이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폐연료봉 재처리를 위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확보가 사실상 허용된 데 이어 이번 2일 SLBM 발사 테스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3일 전력화가 이뤄진 도산 안창호급 1번함 도산 안창호에서 진행되는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수중 발사를 성공한 상태이므로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해가 지나기 전에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한 핵무장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도산 안창호는 분명 세계 최고의 자망 기록을 가진 우수한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결국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작전 지속 능력과 최대 속도 등 SLBM을 운영하기에는 핵 추진 잠수함 대비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이용한 핵 재처리를 허용해준 것은 새로운 족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재처리 연구 승인은 지난 2015년 원자력 협정의 마침표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이 때문에 각종 원자력 추진 무기체계 역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재처리 기술 확보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2일 오전 과학정보기술통신부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확보에 관한 보도가 오보라며 보도 내용을 정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기관의 입장 발표치고는 굉장히 신속한 편에 속하는데요. 전날 저녁 속보에 대한 반박문을 반나절 만에 내놓은 일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핵을 재처리하는 사실에는 굉장히 근접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말도 안 되는 황당 보도였다면 이처럼 정부가 황급히 반박 보도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료를 모아 하루 이틀 뒤 조목조목 짚어주는 쪽이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마치 밝혀져서는 안 될 것이 밝혀져 당황한 것처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정정 보도를 내놓았던 일은 과거에도 여러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군은 미사일 사거리 협정을 준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자마자 더 긴 사거리에 미사일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9월 2일자 속보에 따르면 탄도 중량 3톤, 사거리 350에서 4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하는데요. 5월 회담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미리 모든 준비를 갖췄음에도 외교 마찰을 우려해 사실을 감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7월 4일 수중발사 성공을 발표한 SLBM 역시 협정을 위반할 여지가 다분한 무기임에도 사거리 지침이 종료된 지 2달도 안 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개발되더라도 끝까지 숨겨하는 게 군의 무기 개발 소식입니다. 게다가 이번 재처리 승인 보도 바로 다음 날인 9월 2일 잠수함에서의 SLBM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핵물질 확보와 SLBM의 연관관계를 생각해보면 이미 잠정적으로 재처리 기술을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처리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무기를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재처리를 통해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무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농축률입니다. 핵연료는 농축률이 높을수록 수명이 길어져 교체와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농축률 90% 이상의 고농축 연료봉을 쓴 원자력 잠수함은 퇴역까지 연료봉을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연료봉의 수명보다 잠수함의 내구 연한이 짧기 때문인데요. 반면 농축률이 낮을 경우 잠수함을 운영하는 중에도 여러 차례 연료봉을 교체해야 합니다. 게다가 연료봉을 교체하기 위해 잠수함이 지상기지에 정박해야 하므로 작전 효율 또한 크게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농축률 20% 미만의 핵연료봉을 군용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유럽의 핵강국 프랑스에서 새로운 잠수함이 개발되며 이런 편견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4번째로 핵 개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1960년 2월 알제리에서 핵실험을 성공하며 핵 보유국이 됐는데요. 핵 개발 역사가 오래된 만큼 핵발전 등 원자로 제작 기술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무려 1971년에 전략 원자력 잠수함 르르두타브를 전력화시켰는데요. 프랑스는 이 르르두타브함에 독자적인 M1 SLBM을 탑재해 프랑스만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르르두타브를 개량한 수중
배수량 9,000톤급의 랑 플렉시블급 전략원잠 5척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수중 배수량이 무려 14,000에 달하는 라트리옹판급 전략원잠 4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옹판급에 쓰인 원자로는 샤를드고급 중형항모와 시프란급 공격원잠에도 쓰인 K-15 원자로인데요. K-15 원자로는 150MW 출력을 낼 수 있으며 동시에 농축률 20%의 전홍축 우라늄 LEU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으로 작동하는 원자로를 군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프랑스가 증명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홍축 우라늄을 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편견 역시 어느 정도 걷어냈는데요.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군용 원자로는 교체 주기가 길고 효율이 좋지만 약간만 손보면 핵무기의 재료로 전환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민소용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무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고농축 우라늄 HEU는 순도가 아주 높아 핵무기를 만들 때 쓸 핵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함부로 민수용으로 풀었다가는 일개 기업이나 개인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전홍축 우라늄을 이용한 군용 원자로는 민수로용의 전환이 간단합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K-15 원자로를 이용해 소형 모듈 원자로의 SMR의 개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SMR은 대용량 발전 원자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열출력 또는 전기 출력 규모가 작고 동일 원자로를 복제하여 모듈 개념으로 건설할 수 있는 원자로를 통칭하는데요. 안전성, 기술성, 활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용량 발전로를 도입하기 어려운 일부 국가에서 상용할 목적의 신형 원자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는 출력 300MW 미만의 저출력 소형 원자로인데요. 잠수함이나 항모에서 쓰이던 소형 원자로를 상용 원자로로 써보자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크기가 소형이다 보니 냉각이 쉬워 내륙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국가들이 쓸 수 있는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약 70여 가지의 SMR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지난 4월 SMR 국회 포럼이 출범하는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MR은 원자력 잠수함에 쓰이는 군용 원자로만으로는 경제성을 맞출 수 없는 대한민국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원자로입니다. 쇠빙선 등 원자로가 필요한 민간 분야에 쓰기 위해 개발 중인 상업용 원자로를 군용으로 전환해 도입 비용을 낮추면서 신뢰성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은 4세대 원자로 중에서도 가장 효율이 좋다고 알려진 용융염 원자로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용융염 원자로 MSR은 불소나 염소 화합물의 용융염을 핵물질과 용해시켜 핵연료로 쓰는 방식인데요. 연료가 연료이면서 동시에 냉각제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피를 극단적으로 축소할 수 있고 고속증식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적은 연료로도 고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MSR을 세빙선의 원자로로 쓸 계획인데요. 세빙선은 북극의 두꺼운 빙하를 지나며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원자로를 이용한 증기터빈 같은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추진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장의 규모는 정말 막대한데요. 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열렸다지만 아직도 북극에 떠다니는 유빙의 수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단 만들기만 하면 그 수요가 충분하다는 뜻인데요. 이를 이용해 군용 원자로를 바꾸면 부품 공급이 쉽고 개량이 편한 데다 저렴한 성능 좋은 원자로가 됩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밖에도 소듐 냉각 고속로, 납 비스무트 고속로, 고온가스 냉각로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가 고속증식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홍축 우라늄으로도 고효율 발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이로 프로세싱만 잘 개발한다면 군용 원자로의 개발이나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의 확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군용 원자로를 개발한다면 이를 어떤 무기로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만약 한국이 군용 원자로를 만든다면 그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원잠이 있는 국가만이 진정한 자주 국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적의 전략 원잠을 상대할 수 있는 공격 원잠 역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군용 원자로가 있어야만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첫 원자력 잠수함은 언제 배치될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도산 안창호급 배치 3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3척의 도산 안창호급 배치 1을 도입했는데요. 2029년까지 만재 배수량이 4,000톤으로 늘어나고 발사관이 10기로 확장된 배치 2의 도입 역시
확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도산안창호 배치3는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2023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 복면 배열 소나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적용해 설계를 하려다 보니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배치3가 대한민국 최초로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 원자로들이 예정대로만 만들어진다면 배치3의 건조가 시작될 때 원자로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빠르면 2030년대 초반에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실물을 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군용 원자로의 개발이 성공한다면 핵추진 구축함이나 핵추진 항모 역시 개발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은 2033년까지 경항모를 건조해 기술을 축적한 이후 독도급을 대체할 중형 항모의 건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측대로 군용 원자로가 확보된다면 이 중형 항모에 원자로를 탑재한 핵추진 항모로 건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기식 사출기 이몰스와 각종 첨단 전자장비를 달더라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진짜 항모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핵추진 구축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전투함에는 고성능 레이더, 고출력 레이저 등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장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군함들의 디젤 가스 터빈으로는 현대 군함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군용 원자로를 탑재한 구축함은 다수의 레이저포를 탑재하는 등 기존 군함과 비교도 되지 않는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KDDX 이후 건조될 차기 구축함부터 원자력 추진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것이 일정대로 풀린다면 2030년대 한국은 핵추진 항모와 구축함, 원자력 잠수함으로 구성된 핵항모 전단을 보유하게 됩니다. 만약 203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종료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도 가능해집니다. 이 파이로 프로세싱부터 고속 증식로 개발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 미래 한국이 진정한 자주강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